네, 벌써 8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의 투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합권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양전에서 지금 0.23% 상승인데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매주 중요한 게 맞아요. 월요일마다 늘 어그로를 제가 끌긴 하는데 미국 7월 CPI가 발표되는 한 주기도 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금리 인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트럼프와 푸틴이 정상회담을 8월 15일 날 갖는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뭐 휴전이 될지 또 이 전쟁과 관련된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또 많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산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아마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속보성으로 보고 쓱 지나온 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죠. 한정혜 위원장이 기존의 50억 유지를 좀 해달라. 제안했다. 정부에 전달을 했다. 이러면 또 정부도 또 합을 맞춰야 되는 또 중압감이 좀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 뭐 말씀하셨지만 매주 중요한 게 많지만 이번 주도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중심 잡아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VVIP들의 전략, 컨설팅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더니 벌써 가을을 먼저 느끼게 해주시려고 브라운을 약간 뭐 옷이 없어서 느끼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드라이클리닝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바람 느껴지지 않으세요, 차장님?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실 그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요? 러닝 하시는구나. 사실 러닝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지만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가 러닝이고 러닝이 달리기긴 한데 뭐 약간 어감차이 그렇죠. 찐박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 정말 열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그 아이템을 전부 다 샀거든요. 그래요? 이제 벨트도 샀습니다. 벨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만해라. 아저씨 같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그 밤에 나갔을 때 저녁에도 그냥 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지금은 딱 뛰고 나면은 시원한 바람이 좀 느껴질 정도로 그게 너무 약간 좋더라고요. 가을 냄새 난다라고 약간 표현을 좀 하는데 뛸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한 아직 근데 또 8월 중순 아직 안 넘었으니까 이 늦더위도 무섭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긴장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날씨는 그렇고 시장은 어떤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고 제목부터 항상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게 잡아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벤트 위크를 넘어서 폴리티컬 웨이브?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8월까지는 안도랠리를 좀 기대한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점검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9월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통화 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 진짜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1기 때 9월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 그때 왜 빠졌느냐 였던 거예요. 자,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실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정상회담을 하니 마니를 떠나서 디커플링이 그냥 지속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것이 9월 이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불편한 정치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구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정치 이벤트를 한 가지 구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트럼프가 항상 나쁜 트윗을 할 때 그리고 거친 정책을 할 때 항상 뭔가 브릭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연말까지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 아세안 정상회담, 중국의 경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미러 정상회담도 그 직전에 좀 매조지를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인 것 같고 또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도 정상회담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이게 일정상 보면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너무 촘촘합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그것도 하고 있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정말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좀 직전 행사를 하는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할 것들이 많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단이 좀 예, 어렵다. 극단적인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면 미러 정상회담이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예, 증시는 안도랠리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보다도 더 큰 것이 전쟁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오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이 아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9월 이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이벤트를 챙겨봐야 될 때 그리고 9월부터는 그 이벤트를 바탕으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제가 뭐 지금부터는 부채도사 느낌인데 비관할 거냐 낙관할 거냐 저는 요즘에 약간 사탄 들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비관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9월에 무슨 조정이 올 것 같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비관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 한 가지의 팩터로 나머지를 다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과거와 달리 하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다른 신흥국가의 이자율 그 다음에 성장률의 괴리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신흥국의 증시가 그리 나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우리 증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라든지 폴란드 마찬가지 현상인데 재평가 사이클이 진짜 무서운 거다. 이 재평가 사이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또 우리나라에서 나올 텐데 저는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키워드죠? 815. 815? 네. 광복절? 15일 전에 나온다. 15일 전에 나온다. 네, 뭐 네. 15일이 우리가 알고 광복절. 있기로는 뭐 광복절도 있지만 네. 이번 광복절. 이번 말씀드립니다. 광복절. 815. 아, 그 딱 시기를. 네. 네. 어떤 보도에서는 이게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연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네. 실제 이거는 8월 15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인트가 많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역시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전쟁을 끝낸다.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또 예. 주목해야 될 게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아주 뒤에 뭐 말씀드릴 걸 다 이제 순서 없이 네. 말씀드리게 되는데 미국의 농산물 가격 관련 주식들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장기 하향했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 쇼티지 해소, 그 다음에 약간 문제가 곡창지대가 이쪽에 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방산주 떨어지는 거 말고도 농산물 관련 유통업체들 그렇죠. 주가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저는 틀릴 수 있지만 시장의 맞출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미러 정상회담이 사실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네. 예, 저는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낮아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번에 열어봐야 되겠죠. 진짜일까? 뭐 이런 그렇죠. 네. 사실 항상, 물음표가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쵸. 이런 부분. 그리고 네. 항상 우리가 정치인에는 전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국내 정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불편한데 미국 정치 패턴 이야기할 때는 되게 쉬운 것 조금 같아요. 편하죠. 네, 네. 항상 뭐냐면 네.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결론이 있을 것 같으면 정상들이 나옵니다. 아, 이미 물밑 쪽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다 예. 완성을 시켜놓고. 네, 그렇죠. 그냥 만나는 경우는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그 결과물이 제로일 것 같지는 않다. 예, 이게 다만 우리가 지금 둘이서 정할 건 아닌 거잖아요. 전쟁의 당사국인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그다음에 유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둘 간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영이 아닌 새로운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자료 보시면 네. 사실 둘 정상이 만난다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오히려 젤렌스키가 무슨 인터뷰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오히려 좀 포인트를 맞춰서 세 가지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젤렌스키는 자기도 이 회담에 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든 인터뷰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당연한 네.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하는데 다른 나라끼리 휴전한다는 것은 뭐 1950년 이후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가 포함된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젤렌스키가 포함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미국의 패턴입니다. 큰 틀에서 합의 후 그 다음에 세부단을 정할 때 항상 이제 2차 회담이 있기 때문에 키예프에 지금 당장은 참석이 못하지만 그 다음 회담에는 젤렌스키가 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외신을 보면서 느끼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가장 핵심이겠죠. 이번에 트럼프가 대놓고 영토 교환의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젤렌스키가 영토 교환은 절대 없다라고 한 번 더 낙인을 찍었어요. 사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휴전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도 얘기한 것이 협상이 완료가 되기 전에도 휴전이 우선되는 것은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되게 극단적인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종전이겠죠? 이 종전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양국이 휴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놀랄 수 있고 젤렌스키도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끝나기 전에 휴전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주 뭐 며칠간 아니 몇 주간의 작은 휴전을 갖고 그 다음에 2차 협상을 하는 것을 메인 시나리오로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하반기 정치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정상회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중국이나 브릭스에서 하기로 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제 외교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7월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미러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유엔 총회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담 전후에 COP는 뭐 중국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트럼프의 정책에 완전 정반대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중국 경제공작회의까지도 지금 보면 올해 예정되어 있는 메인 이벤트, 미국의 메인 정치 이벤트 사이사이마다 중국이나 트럼프의 정책에 좀 반대되는 이런 정상회의들이 되게 많은 것이 앞으로 8월 이후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뭔가 제가 여기다가 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친 언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우리는 9월 이후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시장이 예를 들어 좀 변동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도 아니라고 보고, 왜냐? 지금 실적을 견인한 AI라고 하는 것이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유동성에 기인하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미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가 넘어서 뭐 기정사실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흥국에 뭐 대단한 뭐가 리스크가 나올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만약에 시장이 돌발적으로 크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을 높인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정치 이벤트로 인한 트럼프의 이제 돌발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리스크가 터졌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입법 예고가 이제 보름 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개정이 된다, 이제 조정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바로 지난 세법 개정안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여야가 부딪히다 보니까 12월에 가서 결론이 났지만 지금은 여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지금 여당이고 지금 대통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아니라 8월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이 8월 15일 전에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시그널도 바로 그 주말에 한정희 정책위의장으로 바뀌면서 저는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과거 행동, 저는 항상 정치인은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당시, 그때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낮춰졌는데 그 당시에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했던 의원이고, 이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앉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정책의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봤던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이 한정혜 의원이 이거 마침 선거운동처럼 보이는데 예, 이미 뭐 선거 최근에 없으니까요. 네, 뭐. 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우리 사주 활성화를 위한 3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뭐 개별적인 내용보다도 왜 했느냐? 거기에 발의할 때 직장인의 자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이 올라야 되는 명분 모두 어찌 보면 한정희 정책위 의장은 우리의 적군이기보다는 아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말씀 주신 대로 마침 오늘 오전에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뭐 아마 50억 그게 기준으로 당론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했습니다. 네. 자,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당론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거죠, 사실. 이거 뭐 정부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주체는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서 조용히 하고 뭔가 결정이 됐을 때 물 밖으로 꺼냅니다. 그런데 당은 50억을 건의했다. 네. 자, 그럼 이제 안 되면 누가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담을 여당이 줬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높은 곳에 미리 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실은 다 50대 50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확률 높은 게임은 50억의 기존의 허들이 유지가 되는 쪽이 조금은 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네. 자,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자, 만약에 10억이었다. 다시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계절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별 10년 평균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식은 9월과 10월이 되면 계절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란색, 이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코스닥이 더 많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그렇죠. 또 대주주 양도세가 똑같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판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파는 영향이 클까요? 코스닥이 뭐 에코프로 BM 파는 영향이 클까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직격탄을 좀 훨씬 더 맞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이건 기업 내용과 별개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성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확률 높은 게임이다라고 하는 50억의 원복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차트가 그대로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네, 그냥 이 내린 만큼 바로 양으로, 뒤집힐 수도 있을 것 플러스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도 네.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6월 말부터 2차 전지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6월 전까지 저는 2차 전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제 말을 제가 뒤집었냐?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사이클보다 시장의 사이클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8, 9, 10월은 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2차 전지가 실제로 판매량이나 이렇게 좀 돌아서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ESS에서는 서프라이즈 요인들이 나와 보여요. 실제 네. 테슬라도 투자를 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 ESS는 지금 뭐랄까요, 보조금을 받기로는 했으니까 네.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2차 전지 이제 전기차의 영업이익률은 따지고 보면 뭐 5% 남기고 이렇게 팔고 있죠. 자, 그래서 ESS가 볼륨은 작지만 모멘텀이나 수익성 기여가 크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소재 기업이라든지 네. 또 이제 엔솔 그리고 뭐 당연히 엔솔 말고 ESS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이 SDI죠. SDI 오늘 많이 오르죠. 네, SDI죠. 이 순차대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뭐 사람마다 단기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50억이 허들로 다시 원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슈퍼사이클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캡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캡은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뭐 제가 초치는 건 아니고요. 연말까지는 좀 즐겨보자.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야, 역시즌 네. 랠리의 기록을 네. 볼 수가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농담처럼 사탄 들린 것처럼 자꾸 9월 조정 얘기를 많이들 하신다. 네. 자, 그런데 그 가능성을 제가 그리 높지 않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이 파란색이 개인 예탁금, 그리고 이 회색이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해의 증시를 누가 주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올릴 때가 있었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런데 개인이 주가를 들어올렸던 되게 희소한 시기가 바로 이런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올리고 있죠. 네. 2024년에도 외국인 사이클이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 외국인이 주도했던 증시는 실적에 기반하고 또한 시가총액 최상위 10위의 순위를 바꿨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외국인이 이제 주도하는 증시에서는 당장 뭐 단기에 급락하는 상황도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실제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이유는 초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참 격세지감이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국전력이 시총이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14년도, 17년도에는 셀트리온이 500% 올랐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총액 최상위의 주도주가 있다라는 종목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도 시장에서는 자, 그런 시장에서는 돌발적인 무슨 벼락 같은 급락이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예로 SK 하이닉스 사이클 2024년도죠. 시총 2위에 원복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SK 하이닉스가 꺾인 다음에 시장이 좀 쉬긴 했습니다만 사실 빠진 이유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던 것들인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시장에서도 갑작스러운 급락 이런 것들은 메인 시나리오로 보기는 외국인 때문이라도 어렵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외국인 갑자기 파는 건 아닌가? 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단서 하나, 자, 단기적인 조건입니다. MSCI 리뷰에서 외국인이 이번 달은 크게 팔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8월 리뷰는 이미 됐고요. 이 금액이 8월 종가로 들어옵니다. 26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해죠. 계속 우리 주식이 MSCI 리뷰 전후만 되면 외국인이 매도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노란색이 한국의 비중이거든요. 네. EM 증시에서 빠졌어요. 주가가 10%에서 9.2%로 비중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종가에 편출입이 됐을 때 우리 주식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날 파는 것 같지만 한 달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24년 11월 빠졌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10.8로. 네.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억 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예. 여기서 뭐가 나쁜 영향이 돼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우리 보증된 금액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MSCI 때문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지난해 연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사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때 무슨 표현을 말씀드렸냐면, 자, 마트에서 뭐 통큰 치킨을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산다. 근데 통큰 치킨 같은 게 없으면 다른 것도 못 산다. 그 미끼 상품의 전략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자만 와서 골라 사는 거는 액티브고 인덱스가 전자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정반대예요. 삼성전자만 팔다 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팔다 보니 지수가 확 하고 빠졌었고 네. 올해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삼성전자를 사다 보면 좀 다른 것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깜빡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거의 한 600억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사는데 자사주도 사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의 돌발 수급 공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자, 이번 달 빼고 하반기는 어떨까? 여기 한번 보시죠.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 추천이 아니라 우리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만 똑 떼봤어요. 제가 갤럭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반도체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작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이유 뭐냐면 보시면 D램도 빠지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파운드린 적자가 가속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팔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자, 근데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파운드리 적자는 해소가 되고 D램은 늘어나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은 사겠죠. 그리고 당장의 실적 반영은 아니지만 최근에 네. 빅테크하고 계약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사탄 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를 했어요. 돈을 벌까요? 정말 여기서 큰 수익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파운드리의 적자는요 고객이 없어서 나오는 유유설비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못 벌, 그러니까 돈 벌 거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공백이 세워버린 거예요. 삼성전자의 약점은 수익성이 아니라 가동률이었습니다. 가동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공장을 놀지 않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애플은 센서 칩인 것 같은데 이 둘을 삼성전자가 잘할 거라는 건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잘한다고 쳐요. 네. 여기서 돈을 못 벌었더라도 그 다음 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2나노를 성공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고객사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꼭 돈을 벌어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돈을 심지어 여기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함의가 너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동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수주 경쟁력 이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저는 사실 이게 회사 내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미 나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수율을 신경 쓰지 말고 HBM을 생산하라. 그 어떤 의미예요? 수율 중요하다면서요. 예. 저는 여기에서 아주 삼성전자의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뭐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뭐 사람들을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결국엔 당장에 이제 수익이 기존 사업 대비 낮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는 이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언제를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올레드, 아몰레드 이때 수율이 10%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죠? 작년 마인드라면 안 했겠죠. 그냥 LCD로 만들었겠죠. 네. 근데 수율이 10%라도 일단 해봐. 근데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갤럭시도 잘 되고 시장을 석권했고 그 다음에는 애플의 납품까지 했었던 거죠. 지금의 반도체가 저는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은 숫자를 보기보다 지금의 태도 전환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반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샜는데 네. 초대형주 우리나라의 최고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한 삼성그룹의 기업 집단이 변화의 조짐들이 숫자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뭐 팔고 나갈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저희 지난주에 ETF 얘기할 때도 삼성 그룹주를 네. 모아놓은 네. ETF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저희 박현주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1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 이번 하반기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정치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 이벤트가 혼재해서 하반기에 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시작하는 것은 정상회담,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으로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유엔 총회나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9월에 우리가 돌발적인 좀 변동성 확대 이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브릭스 정상회담 회의 이후에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그 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그 다음에는 아세안 중국 경제공작회의까지 중국에서도 정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사이에 트럼프의 돌발 시장 발작 이벤트를 좀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재평가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재평가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 이벤트가 바로 이 세법 개정안인데 보름 15일 전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여당에서 50억 건의를 했다라고 한 뉴스도 굉장히 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시장의 반응인데 과거 돌이켜보면 코스닥이 반응을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50억이 다시 원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서의 반응이 상승 반응이 클 것이고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증시의 레벨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색깔, 외국인의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이 색깔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이 바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서 시총 순위가 뒤바뀔 정도로 강한 임팩트가 나오는 시기였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의 돌발 급락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기적으로는 MSCI 수급이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도 삼성그룹주 전반이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는데 갑자기 우리 시장을 팔고 떠날 가능성도 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 세제 개편안 네. 관련돼서 이게 네. 뭐 아직은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시나리오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까 민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주주 기준도 중요한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 아까도 차장님도 표현 중에 이미 나왔다, 이미 네. 나온 얘기다라는 표현 네.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설사 이게 뭐 원복이 되거나 어떤 뭐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더라도 상방은 조금 제한적이고 네. 그 다음 어떤 화제거리가 또 관심사가 다시 좀 나올 가능성 새롭게 뭐 이런 건 시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자, 첫 번째로 네. 뭐가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의 머니무브라는 관점에서는 양도세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너무 중요해요. 네. 사실은. 네. 지금은 제가 중요도가 2순위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고 이 당장의 이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자, 이걸 말씀드리면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만 증시에서 2016년도에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법안이 딱 정해진 건 2018년도입니다. 저는 정책이 이 궤적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2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라 처음에는 불만족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세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데 바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이건 정부에 편들고 싶습니다. 세수가 얼마나 스크래치가 날지 모르는데 그 허들부터 네. 엄청 낮추고 나면 자,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배당 최저 세율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서 그죠? 전체 총액이 늘기 때문에 이 비과세로 세수 손실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고 생각은 하죠. 네. 근데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지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입안자들은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왜 제가 50일 원복이 가능하냐? 우리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조세 회피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기대되는 조세가 얼마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만은 그럼 증시가 네. 어땠느냐? 16년, 17년, 18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이혁진 네. 차장님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직 해보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충도 좀 이해가 간다라는 의견들도 달아주셨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네. 정리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와 또 국내 업앤다운부터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한번 두루두루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혁진 차장님과 시장 방향성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네. 2부 들어가 볼 텐데. 2부 네. 해외 업앤다운 시간부터 업앤다운. 가져보. 이 업앤다운을 들으면 아 지난주 어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정리가 좀 됩니다. 해외부터 갈까요? 국내부터 갈까요? 네, 해외하고
해외의 주요 종목까지도 얘기한 좋아요. 다음에 이제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은 기계업종, 산업재업종도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실제 일본의 NTM과 같은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영국의 오카도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모두 베어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저는 약간 재평가에 대한 트리거 아닌가? 자,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기계업종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도 되는 전통 사업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전통 사업이 아주 하이엔드한 미래 사업의 필수품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전력기기죠. 자, 그래서는 이런 NTN과 같은 종목들도 이런 순수 기계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커지면 이런 기계업종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슬슬 깨닫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I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점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팔란티어나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AI 솔루션은 다 올랐어요. 네. 자, 제가 사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글로벌 예측기관에서 보면은 AI에 써지는 돈, 투자 금액이 올해 이후로는 반도체보다도 어플리케이션이나 AI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가 꺾인다고 AI가 꺾이는 게 아니다. AI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AI 자체는 저조차도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냐? 제가 AI를 3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AI 간에도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맞아. 네,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3개를 던지고 제일 좋은 걸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진짜로 저조차도 10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쓰는데, 그죠?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실까요? 네. 이 말은 생산성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사이클이 시작이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있었죠. 그 APR이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실 예전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뒤집힐 거다. 예,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숫자로만 보면 뒤집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한 분기 만에 뒤집힐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APR이 실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브릿지 종목,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많이 꺾이면 어떡할 것이냐.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방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제까지 수익률을 이제 복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제가 굴삭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방산에 쏠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공백이 있는 수급은 당연히 굴삭기겠죠. 자, 그런데 이 굴삭기 중에서는 방산과 굴삭기를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은 예를 들어 VIP 고객사가 K2 흑표전차예요. 현대 롯데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서 굴삭기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부담이시라면 많은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돌발적인 예를 들어 종전이나 회담 이런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산은 이런 굴삭기 쪽으로 조금은 더 조금 더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 네이처셀과 같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의 배경은 결국에는 국내 허가가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조 원 이하의 시가총액 종목은 당분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시총 상위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이거는 이 방송 아니면 어디 가서 못 들으실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왜냐? 네. 지금 상법 개정도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허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MSCI에 대한 편입 허들도 예전엔 4조 원 중반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보니까 6조 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MSCI 플레이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0% 허들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M1 와가지고 시총 1조짜리 이하의 기업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시가총액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굳이 땅 밑을 보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늘을 보고 시총 최상위에서 플레이를 하셔도 그만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의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이미 뿜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1년 우리 주식시장 어쩌면 2, 3년 할 만한 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시가총액의 규모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시총 상위를 최대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짧게만 말씀드려보면 자료 보시면 자, 애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애플이 주가를 급등했을 때 항상 지난 왜 빠졌나를 알아야 왜 올랐는지도 설명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애플 자료 보시면서 애플 주가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1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해서 주가가 올랐었어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과거에도 애플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애플이 iOS 26을 공개했었던 WWDC에서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애플이 무슨 기술을 발전한다 이런 기대감 없고요. 애플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건데 그건 바로 관세였던 겁니다. 그래요. 그 관세를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은 유해라는 카드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좀 설득해야 되고 트럼프를 달랠 수 있는 카드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애플은 나름 이번에 관세 리스크에서 좀 약간 투자들이 걱정 리스트에 좀 제외해주는 모집군에 들어는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월까지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 전까지는 애플이 좀 양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애플이 좀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AI 같습니다. AI. 예, 최근에 보면 10대와 20대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는 수급들이 이게 소비자들이 많으세요. 네. 오히려 신제품이 잘 나왔다고. 오히려 40대가 애플로 다시 영포티 때문에 옮겨가고 있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 40대가 어려 보이기 위해 다시 우리가 애플로 가는 사이 어린 친구들은 뭐지? 하면서 다시 갤럭시로 옮겨가는데 네. 이유는 AI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은 AI에 대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셨던 퍼플렉시티 인수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직까지 뭐 진전도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제품 출시를 임박해 있는데 사실 AI에서 어떤 뭐 블로거들도 애플이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엄청 커지는 네. 모건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자 9월에 제품 출시가 됐을 때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삼성그룹주들의 하드웨어가 이제 좀 기대감을 다시 모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일까요? 관세 리스크는 제일 많이 받은 게 애플이에요. 네. 애플이 올라갔으니까 이 시장은 관세 리스크를 적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농산물 주식들이 아까 아까도 말씀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죠.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여기에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직 농산물 업황을 보면은 사실 전년 대비 이익은 좀 감소하는 사이클이 여전한 상황인데 최근에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농지 관련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러우 전쟁에 대한 이제 완화 조짐도 보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압박으로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해 주도주들을 언제 리밸런싱 할 것인가 이게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9월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고 좋은데 9월까지는 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왜 그러냐? 자, 그해 주도주들이 변곡점이 생기는 거는 그해 8월에 MSCI 편입일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죠. SK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팬데믹 사이클이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한미반도체, 하나오션과 LS 일렉트릭. 모두 지난 우리 3년 동안에 그 해를 주도했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업들이 보통 8월에 MSCI 편입이 됐고 실제 그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검은색 차트입니다. 평균 검은색. 예, 이 8월 말일이 바로 편입일이에요. 네. 이제 올해로 치면은 8월 26일이 되겠죠. 네. 자,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주가가 올랐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운턴하는 게 50일에서 60일 이상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9월 정도에는 이제 올해 주도주들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올라갈 때 좀 줄였다가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후 10월이나 11월 정도 충분한 조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높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백이 있겠죠. 기존의 주도들이 진짜 좋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30일 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요 공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주식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 얘네 때문에 소외됐던 주식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굴삭기, 네. 2차 전지, 그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자, 이런 좀 코스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3개월짜리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 얘기는 이미 많이 드렸으니까 네.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만 보면 삼성그룹주, 삼성 밸류체인과 SK하이닉스 간의 밸류체인 간의 수익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제가 삼성그룹주라고 말씀드린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번에 좀 독특한 것이 삼성전자만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폴드가 잘 나가면 전기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 이후에 인적 분할하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자사주 지금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소각될 경우에 생명이 배당으로 쓸 돈입니다. 자, 그리고 소각이 되면 삼성물산의 지배율이 올라가요. 자, 이런 것처럼 또 하나가 있죠. 삼성그룹주들이 이제까지 미국 투자에 대해서 머뭇거렸습니다만 삼성 SDI의 ESS 모멘텀은 또 이번에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그룹주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돼서 올라갈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서도 중소형주에서조차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현대차그룹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대차그룹주들의 디스카운트는 이미 너무나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성장은 하느냐인 거예요. 성장을 하기 어렵죠. 이익 추정이 반영이 돼서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인 거지 이 현대차그룹주의 완성차들이 정말 탑라인에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현대차그룹주 중에서 탑라인에 살아있는 기업이 수급을 좀 몰아받겠죠. 아무래도 뭐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글로비스나 비완성차에서 살아있는 기업들한테 수급이 좀 몰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트리거가 또 12월에 나올 수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모멘텀인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은 완성차이긴 합니다만 구주 매출하거나 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멘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글로비스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뷰티인데 네. 보시는 거는 시가총액 보시면 이 APR이 네이비색이에요. 그리고 야. 노란색이 아모레퍼시픽이고 네. LG생활건강이 이제 회색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됐을 때 APR인 시가총액이 단기 주가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시총 역전될 때까지는 이제 무난할 것 같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역전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R에 대한 말씀을 떠나서 에스테틱 전반에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평가가. 자, 왜 그러냐? 네.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의 디테일을 보셔야 되는데 자, 미국과 일본 중화권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성장판을 생각하려면 한 국가에 몰빵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기타 지역 보세요. 자, 기타 이거는 지역. 글로벌 트렌드가 돼버린 겁니다. 예, 해외에서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3배 이상인데 이게 미국과 일본은 그냥 큰 시장이니까 따로 뺀 네. 거고 기타 보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조용히 여성분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화장품 새로 산 거를 되게 좋아요. 그럼 다음 달에 바꾸십니까? 아니, 그거 쓰죠. 잘 안 바꿔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살 때가 사치 소비재고 네. 좋으면 그때부터 필수재예요. 그렇죠. 안 바꾸는구나. 못 바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여기서 갑자기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오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뭔가 것이고 그게 나한테 갑자기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 그쵸. 그건 나한테 내 나이가 필수재죠. 바뀌어서 피부가 바뀌어 내 뭐 피부가 그런- 바뀌어서 체질이 맞지 그러니까. 않는 한 그 전까지 쭉 쓴다라고 하는 선생님, 것이고. 근데 한국콜마라든지 지금 네. 달바도 그렇고 달바가 지금 18%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 뭐 실적 기대감을 뭐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면 네. 너무 무섭게 빠지는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그 화장품 기업들 중에 제가 뭐 이 달바라든지 네. 개별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퀄리티? 그러면 뭘 비교하냐?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두 개를 보통 합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에스테틱 진영은 대부분 50이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은 ODM이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30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요 합친 이게 물론 40 스코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에스테틱이 일반 화장품보다 3배 더 좋은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남는다. 네. 많이 남는데 경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요 차별화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표 한번 봐주시면은 네. 요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 화장품의 퀄리티와 에스테틱 진영과는 사실 비교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이너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이너가 아니라 얘가 메이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비자들 대부분 시니어가 많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하면서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대가 소비가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겠죠. 그럼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의류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이너가 이제 서브가 메인이 되는 요 사이클 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뷰티가 그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에스테틱 사이클은 3년짜리 뭐 5년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뭐 미국의 다른 AI 기업 비할 비할 정도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건 저 실적에 비해서 덜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파마나 APR은 그만큼 올라간 게 맞죠. 네. 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높아진 P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 거지 실적에서 약점은 없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저는 장기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죠. 마지막인데 네. 예, 엔터. 마지막인데 2개예요. 엔터예요. 네. 자,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시간상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엔터의 성수기예요. 자, 뭐냐? 하이브는 남자 아이돌이 대표 선수입니다. 네. 남자 아이돌이 싹 다 월드 투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YG는 여자 아이돌들이 대표 파이프라인인데 YG 오늘 싹다 10% 오르고 10% 네, 오르고 네. 있어요 지금. 전체가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JYP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가 다 월드 투어 사이클이고 그냥 네. 하반기에는 엔터의 그냥 제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 돼요. 제철이다 진짜.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벤트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K-팝 데몬 헌터스는 남의 겁니다. 우리 것으로 만든 남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스포티파이에서 1, 2, 3지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딱히 할 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팝들하고 하는 애플 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됩니다. 네. 이제 8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우리 겁니다. 아, ENM이 만든 네. 겁니다. 이거는. CJ가 네, 들어가나요? ENM이 오. 애플과 함께 퍼블리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자 스파이스 걸스, 보이즈 투맨, 캐시아, TLC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두 미국의 레전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 그룹들과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콜라보합니다. 오. 자, 근데 어디서 하냐? 서울에서 해요. 런칭이 근데, 서울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서울에서 촬영한 애플 TV 프로그램인 겁니다. 아 좋다. 오. 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있죠? 불후의 명곡. 그런 느낌이에요? 예, 불후의 명곡이 똑같죠, 포맷이. 네. 근데 제가 APR에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장원영 모델 기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위에 있는 시니어들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연령을 내리기 위해서 장원영을 모델을 바꾼 네. 건데 우리나라 K-팝은 정반대죠. 아이들의 문화잖아요. 어. 근데 이게 불후의 명곡 같은 걸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예전 레전드 가수들과 그쵸. 합하면서.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또 하나 이게 히트가 되면 OTT 업체들 입장에서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1등, 애플 TV에서 만약에 K-팝드가 1등 네. 이러면 프로그램을 더 만들겠죠. 그러겠네. 그래서 엔터의 성수기 이벤트들이 많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K-팝드 좀 기대해 네. 보고. K-팝드. 네, K-팝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2부 요약 듣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네, 듣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요즘에 캐대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중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을 요즘에 줄여가지고 국중박이라고 하는데 진짜. 캐대원 여파가 뭐 사실상 진짜 엔터업계가 그리고 관광업계까지 뜨고 있다라고 굉장히 아저씨들이 이렇게 굉장히 줄임말 많이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굿즈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뮤즈라고 하더라고요. 뮤즈요? 뮤지엄의 굿즈인 거죠. 뮤즈라고 이걸 하더라고요. 살려고 아무튼 K문화 대단해요. 진짜. 대중 사우나도 많이 동네에 없어지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저기 맞아요. 세신 받으러 오신다고. 야,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랑스러움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코스피 양전에서 0.14%, 강보합권, 코스닥은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